생일사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시험 전 마지막 내용 정리 복습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1강에서 4강 중에서 서술형 문제와 관련된 힌트를 좀 제공하고 또 여러분이 안 봐도 되는 부분, 제외도 되는 부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는 이제 수행평가와 관련된 안내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영상 꼭 잘 끝까지 봐주시면서 시험 공부 및 수행평가 대비에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온라인 학습 기간 동안 시험 공부하면서 시험 대비하면서 굉장히 바쁠 걸로 예상이 되는데 바쁘더라도 이 강의 잠깐 꼭 들어주셔서 여러분 시험 잘 대비할 수 있도록 반드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 그러면은 내용 정리를 같이 좀 보겠습니다. 우리 1강에서부터 여러분 안 봐도 되는 부분 좀 설명드리면 여기요. 세계사의 의미와 학습의 필요성은 안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인류의 출현과 선사문화에서 이 인류의 이름들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모르셔도 상관없고요. 단 현생 인류가 이제 마지막 이제 진화 과정이 호모 사피엔스인데 이 사피엔스가 지금의 현생 인류와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거 한번 알아두시고 요 정도는 알아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나오는 인류의 출현 과정에 있는 것들은 다 오스트랄로피테쿠스라든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사피엔스까지는 다 구석기 시대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사피엔스는 구석기에 이어서 신석기까지 또 그 이후에 계속해서 우리 인류의 중심으로 살아왔던 종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다 보셔야 되고요.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학습 목표와 또 밑줄 친 것들, 그리고 여기 교과서에 교과서 몇 쪽을 보라고 특별히 표시해 드렸던 것들은 여러분이 교과서 내용들도 한 번씩은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별표 친 것들 위주로 잘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문제도 우리가 같이 기본 문제만 풀었는데 실전 문제도 좀 풀면서 복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단원에서는 1단원에서는 여러분 크게 어려운 내용이 없을 거예요. 1강에서는 가장 중요한 건 이제 구석기와 신석기 상하의 모습을 구분할 수 있느냐 이거와 또 4대 문명의 각각의 특징들을 여러분이 정리해 놓으시면 된다라는 거.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그리고 인도 문명, 중국 문명에 이르기까지 정리하시고 여기 지중해 연안의 국가들까지 정리하시면 1강에서는 요 부분들 위주로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다 보라는 얘기죠. 아까 말씀드린 거 빼고는. 자, 그 다음에 이제 2강에서는 여기서는 뭘 안 봐도 되는 거는 딱히 없는데요. 이런 거 있잖아요. 전국 칠웅에 해당하는 나라, 춘추오패에 해당하는 나라들까지는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춘추오패가 무엇이고 전국 칠웅이 무엇인지의 개념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 푸는데. 그 다음에 나머지 내용들은 다 쭉 보셔야 되고요. 특히나 별표 친 것들 한 번씩은 꼭 보셔야 됩니다. 진시황, 한무제, 또 이렇게 별표 친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제자백가 있는데 별표 친 것들은 꼭 중요하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여기 2강에서 서술형이 한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서술형은 이번 시험에 총 3문제가 출제됐습니다. 3문제가 출제됐고 배점은 30점이고 한 문제당 10점씩의 점수 배점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쓸 때의 유의사항은 4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크게 4가지 정도인데 첫 번째는 문장 형태로 끝내주셔야 된다라는 거. 뭐뭐다, 뭐뭐이다라고 써주셔야 됩니다. 이거 답안지, 문제지 다 있을 거예요. 근데 다시 한번 설명드리는 거예요. 문장 형태로 마무리하라는 거. 두 번째는 여러분이 다 맞게 썼는데 역사적인 내용에 위배되는 오류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면 감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유념해서 써주시고요. 세 번째는 예를 들면 문제에서 몇 가지를 쓰시오라고 했는데 3가지를 쓰시오 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앞에서부터 쓴 것부터 개수를 세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5개를 썼다 해도 앞에 쓴 3개를 가지고 채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3개를 맞춰서 정확한 내용을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시문에 주어진 것은
개수에 카운트되지 않습니다. 그거를 쓰는 것은 정답을 씀에 있어서 제시문에 쓰여진 글을 인용해서 조금 쓰는 거는 괜찮지만 그것을 제시문의 내용을 답에 썼을 때 개수로 카운트하지는 않는다라는 점, 이 네 가지 정도를 좀 알아두시고 서술형 문항에 대한 답을 작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강부터는 좀 밑줄 친 내용들이 많아질 거예요. 어떤 학생이 수업 시간에 질문했듯이 1강보다 2강, 3강, 4강으로 갈수록 선생님이 왜 밑줄 치고 필기한 내용들이 많아지나요? 라고 질문을 했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2강, 3강, 4강으로 갈수록 이제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필기 내용도 많아진 겁니다. 그래서 좀 외울 것도 많겠지만 그래도 좀 꼼꼼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선생님이 예전에도 강의에서 얘기했듯이 여기 형광펜이나 필기하지 않은 내용들을 안 봐도 되나요? 아니에요. 다 보셔야 되는 건데 형광펜이라든지 필기한 내용들은 조금 더 중요시하게 보시라는 의미고요. 시험 범위에는 밑줄 치지 않은 것도 다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두 꼼꼼하게 보셔야만 합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별표 친 것도 잘 보시고 여기서 2강에 요 위진남북조라는 용어를 조금만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여러분이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서 위진남북조라는 거는 위나라, 진나라, 그리고 남조와 북조, 남쪽과 북조의 각각의 나라들이 계속해서 있었던 시대를 말하는데 용어를 한번 좀 정리할게요. 뭐냐면 후한이라는 나라가 세 개로 쪼개져요. 위촉으로 쪼개지는 걸 이걸 삼국시대라고 합니다. 이 삼국시대 이 세 개의 나라를 통일했던 게 위나라고요. 위나라가 얼마 안 가서 나라의 주인이 바뀌어요. 그래서 나라 이름을 진으로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위진이라는 앞글자 나라 이름들을 따서 위진이라는 시대가 와요. 자, 그러다 이 진나라가 세워졌어요. 이제 진나라 시기인데 중국의 화북 지역에 5개의 이민족, 우리는 그걸 오호라고 하고요. 이 사람들이 화북 지역에 내려와서 이 화북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진나라는 쫓겨서 강남 지역으로 내려가요. 그래서 이때 쫓겨서 간 진나라를 우리는 동진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강남에는 동진이 있고 서쪽 화북 쪽에는 뭐가 있냐면 5개의 이민족이 세웠던 16개의 나라들이 계속해서 존재했던 시기예요. 그래서 이 시기를 5호 16국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국시대는 위촉으로 이렇게 나눠졌을 때 삼국시대를 하고 이 삼국시대를 통일한 게 위나라고, 그리고 위나라가 얼마 못 가서 진나라로 바뀌게 되고 진나라가 5호의 침략을 받아서 강남으로 내려가면서 동진이 되고 화북 지역에는 5개의 이민족이 16개의 국가에서는 5, 16국이 전개됐다. 근데 이 삼국시대, 그리고 이렇게 시기를 구분하게 돼요. 삼국시대, 5, 16국 시대, 남북조 시대 이렇게 세 개를 이렇게 그 위진 남북조 안에서 나눠서 부르기도 하고 그냥 이 전체의 시기를 위진 남북조 시대라 이렇게 용어를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의 큰 시기 후한 이후에 삼국시대에서부터 수나라가 통일할 때까지를 위진 남북조라 하고 이 안에서 세부적으로 시기 구분하면 위초고의 삼국시대, 그리고 그 삼국시대를 통일한 그리고 위나라로부터 다시 나라 주인이 바뀐 진나라, 그리고 화북 지역의 5호 16국의 시대, 그리고 남쪽의 동진 시대가 있고 그 이후에 화북을 통일했던 게 북위, 그리고 남쪽에서는 송, 제, 양, 진이라는 이름으로 나라들이 계속 바뀌어서 남쪽의 왕조, 남조, 그리고 북위 이후에는 북쪽에서 이제 통일된 국가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북조라고 하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통일된 국가가 남쪽에 있어서 통일된 왕조, 남쪽에 통일된 왕조, 남조, 북쪽에 통일된 왕조, 북조라는 이름으로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기를 전체를 위진 남북조 시대라 하고 그 안에서 삼국시대, 5, 16국 시대, 동진시대, 남북조 시대 이렇게 세분화해서 부르기도 한다라는 시대 정의만 여러분이 한번 좀 머릿속에 넣어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이 들어왔던 게 있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좀 해드리면 여기 북위에 쇼문제라는 사람이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쇼문제는 균전제를 시행했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질의응답방에. 그럼 쇼문제가 균전제 다음에 이제 우리가 수당에서 제도화됐다고 알고 있는 군사제도였던 부병제와 세금제도였던 조용조도 쇼문제가 시행한 겁니까? 라는 질문을 했는데요. 간단하게 답부터 드리면 이 두 가지 부병제와 조용조는 쇼문제가 시행한 건 아닙니다. 조용조라는 제도는 이미 북위라는 나라 이전에도 중국에서
이제 세금으로 거두고 있었어요. 다만 이것이 제도화되지 않았을 뿐이죠. 이 조용조라는 제도가 쇼문제가 실시했던 균전제가 뭡니까? 모든 농민들에게 땅을 동일하게 나눠준다라는 거잖아요. 누구에게나 일정한 나이만 되면 균전제를 바탕으로 세금을 걷었던 게 조용조고 그 균전제를 바탕으로 군역을 부과했던 게 부병제입니다. 즉 균전제라는 제도가 쇼문제에 의해서 시행되면서 조용조라는 세금 제도도 하나의 세금 제도로의 제도화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언제냐? 수나라, 당나라 때 일이라는 거예요. 쇼문제 이후에 이제 조용조라는 건 제도화가 됐고, 부병제는 우리가 요 부기가 나중에 동위와 서위로 서로 쪼개지게 되거든요. 이 서위에서 부병제, 땅을 받은 대가로 그 농민들을 군사로 징발하는 이 제도가 서위라는 나라에서 비롯됐다라고 우리는 역사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쇼문제는 부병제와 조용조까지 시행했던 건 아니고요. 균전제를 시행했고 부병제와 조용조는 수나라, 당나라를 거치면서 균전제와 함께 제도화되었다.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질문이 들어온 건 위진남북조 시대의 사회와 문화에서 선생님, 이 모든 것들은 남조에 해당하는 거예요? 북조에 해당하는 거예요? 라는 질문이 들어왔어요. 여러분, 이 사회의 모습들은 위진 남북조 시대에 그냥 전반적으로 다 나타났던 모습들이에요. 남조, 북조 구분 없이. 근데 여기 밑에 보시면 문화에서 남조와 북조가 각각 다른 문화. 예를 들면 북조에서는 유교 존중, 또 남조에서는 노장사상, 청담사상 이런 것들이 유행했다. 또 불교에서는 특히나 북조에서는 대규모 석굴 사원 지어졌다. 이런 것들, 특징적인 것들은 북조에서 조금 더 나타나고 뭐 남조에서 조금 더 이런 경향이 나타났다 이런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런 것들은 특징은 좀 따로 외우시되 이 여기에 나와 있는 사회 모습이라든지 또 나머지의 문화, 회화 같은 거는 이 시대 전체의 공통적인 요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나 또 질문 중에 하나가 불교와 도교는 북조, 남조 중 어디서 유행했나요? 둘 다 유행했죠. 북조와 남조. 특히나 근데 북조에서는 불교가 왕실의 후원을 받아서 왕권 강화를 위해서 뭐 이용되기도 했었다라는 내용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도교 역시도 도교란 것도 북조, 남조 가리지 않고 모두 이 위진 남북조 시기에 활발하게 유행했던 종교인 거예요. 그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는 뭐 안 봐야 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다 보셔야 될 것 같고 특히나 수당제국은 잘 보시고요. 특히나 당나라 때 안사의 난이라는 사건 이후에 어떤 변화들이 생겼는지 한번 봐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쭉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강에서 안 봐도 되는 부분은 여기에요. 동아시아 문화권의 형성 발전은 그냥 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조금 하나만 보자면 요 동아시아의 공통적 문화적 특징 4가지가 무엇인지 정도만 그냥 그것만 알아두십시오. 유교, 불교, 한자, 율령이 동아시아에서 공통적으로 이렇게 뭐 문화의 요소로 자리매김했다라는 정도만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안 보셔도 되고요. 한반도 우리나라의 것은 안 보셔도 됩니다. 우리나라의 것은 안 봐도 크게 문제 푸는 지장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표시한 교과서 페이지들 여기에 뭐 그림이라든지 자료들은 여러분이 한 번쯤은 꼭 보셔야만 합니다. 가장 기본은 이 수능 특강 교재와 물론 학습지지만 이 그림 또는 사료 같은 것들은 한 번씩은 공부하면서 보셔야만 한다라는 거 기억을 해 주십시오. 자, 2강까지 받고 3강으로 가면 3강에서는 여기도 역시 서술형 문제가 하나가 출제됐어요. 근데 3강에서 잘 보셔야 되는 게 이제 별표 쳐진 게 왕안석의 신법 하나 있고 뭐 이중 지배 체제 있고 요 2가지 정도인데 서술형은 아까 1강부터 해서 1, 2, 3강 또 4강에 있는 내용 중에서 별표 쳐진 거 위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별표들 가운데서 서술형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서술형 문제는 한 문제가 출제됩니다. 그래서 뭐 송나라부터 시작해서 쭉 보는데 여기서 좀 여러분이 참고하셔야 되는 게 요 왕안석의 신법이라는 게 우리 교재에도 없고 학습지에도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교과서 46쪽에 내용이 있는 표가 있거든요. 그것은 반드시 좀 보셔야만 한다. 46쪽의 도표는 보셔야만 한다라고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림이라든지 자료들 교과서에 표시한 것들은 꼭 봐두시기 바래요. 그 다음에 이중지배체제 역시 요 용어가 뭔지는 기억하셔야죠. 유목민과 중국의 전통 한족을 다른 방식으로 지배했었던 거. 거란족이 했던 거는 남명관 북명관제, 또 그 다음에 여진족이 했던 거는 맹한모국제와 유목민들은 맹한모국제, 여진족들 자기의 부족은 맹한모국제, 또 중국인들은 주현제로 통치하면서 다른 통치 방식 두 개를 가지고 자기네 부족과 중국 한족을 서로 다른 방식으로 통치했다라는 거 한번 기억을 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몽골 제국도 여기서 개념만 잡자고요. 지난번에도 많이 설명했지만 징기스칸이 몽골 부족을 통일하고 거대한 대제국, 몽골 제국을 건설했어요. 징기스칸 사후에는 그의 후손들에 의해서 울루스들로 나눠지게 되죠. 울루스 여러 가지 이제 각각의 독립된 국가들로 나눠지게 되고, 그 울루스들 가운데 중국 지역을 차지했던 게 이제 원이라는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몽골 제국, 원 제국, 어찌 보면 뿌리는 같은 건데, 몽골 제국 중에 지금의 중국 지역에 해당하는 나라가 원제국이었다. 그리고 원이라는 나라를 이렇게 국호로 변경했던 사람은 쿠빌라이 때부터 원이라고 불렸던 거다. 그러니까 쿠빌라이 칸 이전에 나라는 몽골 제국이겠죠. 그러다가 쿠빌라이 칸이 이제 나라의 칸이 된 이후부터는 중국을 지배했던 제국의 이름은 원제국이 되는 거고요. 이런 개념을 여러분이 한번 머리에 한번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본 역시 일본에 대해서도 시기적으로 제가 정리를 하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일본의 고대 나라 시대 야마토부터 해서 나라, 그리고 헤이안, 그리고 가마쿠라 막부 최초의 막부였다. 그 가마쿠라 막부의 특징, 그리고 가마쿠라 막부가 마지막에 어떻게 되냐, 몽골의 침략 이후에 무사들의 경제적 부담 이런 것들을 제대로 막부가 해결하지 못하면서 막부 타도 운동이 벌어지고 막부가 붕괴되면서 새로운 막부인 무로마치 막부가 세워지게 되었다라는 내용도 살펴봤습니다. 자, 문제도 여기도 마찬가지 여러분 복습 꼭 하시고요. 4강에서도 역시 서술형 문제는 한 문제 출제가 되었습니다. 여기서도 별표 친 것들 위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술형 대비하는 방법은 특히나 제가 계속해서 복습 강의에서도 강조했듯이 세금제도, 그리고 또 명청시대의 사회 지배계층, 또 경제와 관련된 내용들 잘 보시고, 나머지 부분들도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건국과 발전, 그리고 청의 건국과 발전, 청의 중국 통치 방식들도 꼭 보셔야만 하는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여기는 중요한 것들이 굉장히 많네요. 그리고 그 밑에 그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일본의 막부의 변청 과정, 무로마치에서 에도 막부로 넘어갔을 때의 내용들까지도 여러분이 잘 보셔야만 합니다. 사실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이제 4강 같은 경우는 형광색이 안 쳐진 것이 거의 없을 정도로 거의 다 중요한 내용들인데, 이렇게 보면 여러분이 선생님 뭐 다 외우라는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이 수능특강 교재의 특성상 핵심적인 내용들을 추려서 이제 교재를 집필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수능특강 교재라는 것은 무조건적으로 알아야 되는 내용들만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곧 이제 교과서 내용의 핵심들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중요도 높은 내용들이라서 다 보라는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네요. 어쨌든 서술형 문제는 2강, 3강, 4강에서 한 문제씩 출제된다. 대비하시고 별표 친 것들 위주로 보면은 서술형 문제 대비에 큰 도움이 될 거다. 만약에 별표가 선생님 서술형 문제 3개인데 별표는 3개가 넘는데요. 그럼 나머지 3문제를 제외한 것들은 그냥 일반 객관식 문제로 출제가 되겠죠. 다 출제의 가능성은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이 교재 안에 있으면 다 출제됩니다. 아까 선생님이 보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라고 언급했던 부분을 빼고는 여러분이 다 시험에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여기까지가 이제 시험에 대한 힌트 및 이제 마지막으로 조금 더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내용에 대한 안내였고요. 수행평가에 관한 안내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수행평가는 여러분이 시험 끝나고 이제 진행될 건데요. 6월 22일에서 26일 중에 여러분 시간표상으로 두 번째 수업 시간에 논술형 수행평가가 이렇게 실시될 겁니다. 그래서 채점 기준은 10점이고요.
수당제국부터 청나라까지 세금 제도의 변화에 대해서 여러분이 논술을 하시면 됩니다. 주제는 제시 단어 여기 조용조 양세법 1조 편법 지정은제라는 중국 왕조에서 실시되었던 세금 제도들 요것들을 키워드로 다 포함해서 쓰시면 돼요. 요 네 가지가 이제 결국에 키워드로 다 들어가서 글을 쓰면은 뭐 채점 기준에는 다 충족하게 될 겁니다. 글자 수는 800자고요. 800자 이상으로 쓰면 분량에서 감점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원고지 형식으로 이제 시험 당일에 글자 수가 표시되어 있는 원고지를 제공해 드릴 겁니다. 거기에다가 여러분이 직접 쓰시면 되고요. 시험은 뭐 미리 준비해온 답안을 보고 쓰는 게 아니라 보고 쓰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냥 머릿속에 넣어갖고 오셔서 쓰셔야 되는 겁니다. 10점짜리 수행평가가 될 겁니다. 선생님이 뭐 예시 답안을 만들어 보는데 교재와 교과서에 있는 내용만 가지고 쓰면 요 글자 수가 조금 나오기가 힘들어요. 아무래도 논술이니까 여러분의 생각, 뭐 이렇게 주장을 뭐 얘기하기 위한 문장들을 조금 추가하고 또 인터넷에 있는 뭐 네이버 지식백과나 위키백과에 있는 자료들을 조금 조사하셔서 내용을 추가해서 사례 붙이면 충분히 800자 이상은 다 나오게 쓰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요것은 시험 우선 끝난 다음에 여러분이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있을 겁니다. 잘 준비하셔서 집에서 잘 수행평가 대비하셔서 모두들 잘 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요 평가 기준은 글자 수 특히나 요 800자 이게 좀 선생님이 봤을 때는 큰 무리는 없는데 여러분이 너무 어렵다라는 게 좀 있으면 조금 좀 줄여주든지 하는 것들 한번 그때 가서 생각은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800자 기준이라는 점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험에 공부하다가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응답방에 질문을 계속 올려주시면 빠른 시간 안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험은 객관식 문제 22문제 그리고 서술형 문제 3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25문항이고 객관식은 배점이 70점 만점 그리고 서술형은 30점 만점입니다. 여러분들 조금 온라인 학습이 계속해서 주된 학습이 되었고 우리가 학교에 와서 겨우 3시간의 수업을 가지고 또 시험을 보는 것이 사실 여러분에게도 처음 경험하는 일이라서 어렵고 낯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시험 문제는 그 온라인 클래스의 강의를 모두 성실히 듣고 여러분이 학습지 빈칸 채우기 복습을 잘 하셨다면 그리고 수능 특강에 있는 기본 문제와 실전 문제들을 푸는 복습까지 하셨다면 어렵지 않게 다 푸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잘 준비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으셨으면 좋겠고 서술형 같은 경우는 이제 OMR 카드에 쓰실 때 유의사항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연필은 안 됩니다. 여러분 연필은 사용이 안 되고 볼펜으로 써주셔야 됩니다. 볼펜으로 쓰시되 색깔 있는 볼펜 중에서도 빨간색은 조금 안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빨간색은 또 선생님이 채점할 때 써야 되니까 겹칠 것 같아서 그냥 가장 무난한 검은색 볼펜으로 써주셨으면 좋겠고 컴사는 이게 두껍기 때문에 컴사 사용을 그렇게 권장하지 않습니다. 볼펜으로 써주세요. 그리고 쓰다가 틀린 게 있으면 원칙은 수정 테이프 쓰시면 안 됩니다. 서술형에는 그냥 잘못 썼다. 정답을 쓰다가 이게 지워야 된다 그러면 2줄 이렇게 긋고 그 옆에다 바로 쓰시면 됩니다. 막 이렇게 많이 그을 필요도 없습니다. 딱 2줄만 이렇게 긋고 쓰시면 어떤 것을 여러분이 정답으로 썼는지 선생님이 다 채점하는데 파악할 수 있습니다. 수정 테이프는 쓰시면 안 돼요. 원칙적으로 이게 또 답안지 나중에 바꿨다라는 논란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연필이나 수정 테이프의 사용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글씨는 최대한 또박또박 쓰셔서 글씨 판독이 어려워서 감점되는 경우는 없도록 여러분이 또박또박 써주시고요. 부분 점수가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아는 거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써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남은 기간 얼마 안 되지만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하셔서 다들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11일에 5교시의 세계사 시험이 진행됩니다.
각자 시간표에 어떤 교실로 가서 시험을 봐야 되는지 다 표시가 되어 있을 겁니다. 담임 선생님들이 안내해 주시겠지만 그 고사 장소에 자기가 정확히 가서 시험 볼 수 있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필 또 그날 한국사 시험이 4교시에 있고 또 세계사 시험이 5교시에 있어서 이게 여러분들에게 역사 시험 과목이 2개가 겹치는 날이 돼서 좀 부담이 될 것 같기도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하신 분들은 다 후회하지 않으실 거라 믿습니다. 우리 시험 끝나고 나서 6월 16일 이후에 다시 교실에서 만나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합시다. 자,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